첫 번째 얘기는 이강인, 이재성, 황인범 등의 골이 파바바바박 터진 코리안 리거의 어떤 파티 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이강인 선수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서 앙제를 상대했습니다. 예, 이강인 선수가 가장 멋진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골 1도움 기록했습니다. 네. 예. 이날 파리 생제르맹이 앙제의 4대2로 승리한 걸 감안하면은 득점의 75%에 관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맞고요. 예, 이날 공격진은 브래들리 바르콜라, 마르코 아센시오와 이강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여기에 덴벨레가 포함이 되는데 덴벨레 대신에 이강인 선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또 요즘에는 가짜 9번을 쓰면서 예. 이강인, 아센시오를 번갈아 쓰는 네.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날은 이제 동시에 쓴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앙제가 약해서 많이 넣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조합이 통했다. 왜냐하면 아센시오는 가짜 9번으로 나왔을 때 득점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예. 그럴 때 팀 내에서 가장 결정력이 좋은 이강인이 아센시오가 가짜 9번이라는 5일 만에 가짜 9번의 정의에 맞는 플레이를 한 거예요. 예. 9번인 척하고 최전방에 있지만 사실은 9번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게 가짜 9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센시오가 나 스트라이커 아닌데 속았지 이러면서 이제 빠지면서 어시스트를 시도했을 때 이강인이 받아먹는 거죠. 그렇죠. 전반 17분에 그런 방식으로 선제골이 나왔는데 아센시오의 낮은 크로스가 이제 뭐 자이르 에메리랑 선수들이 있던 곳 뒤로 흘렀고 이거를 이강인 선수가 세도하면서 오른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골라인 부근에서 수비가 걷어냈는데 이제 골라인 테크놀로지 이 시계가 다 있잖아요.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최종적으로 골라인을 넘어갔다는 판정을 하면서 네. 예, 선제골이 나왔는데 실제로 골라인 진짜 아슬아슬하게 넘어갔더라고요. 이만큼 네. 넘었더. 손 모양이 이만큼 넘었더라고요. 네. 장난입니다. 네, 3분 뒤에는 추가골로 멀티골까지 이강인 선수가 작성을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센시오가 왼쪽에서 올린 땅볼 크로스를 이제 이강인 선수가 수비 앞으로 나와서 왼발 마무리로 했고요. 아센시오와 배치기 세리머니로 기쁨을 표현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멀티골로 리그 득점 공동 4위로 올라섰습니다. 예, 이강인이 득점 공동 4위. 닥주전도 아니고 플레잉 타임으로 보면은 뭐 안 뛴 경기 들어갔다 빠진 경기 있어서 한 반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 조금 넘은 정도인데 예. 득점 4위. 뭐 굉장한 득점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참고로 1위는 PSG 동료 브래들리 바르콜라입니다. 네. 그리고 2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이슨 그린우드 8골로 2위고요. 3위는 캐나다 국가대표죠. 조너선 데이비스 7골입니다. 한 2년째 빅클럽 간다고 안 가는. 네. 그리고 3대 0을 앞서던 전반 추가 시간에는 이강인 선수가 도움도 적립을 했는데요. 자로 잰 듯한 왼발 크로스를 오른쪽에서 올렸고 바르콜라가 수비 방해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편안하게 헤더로 마무리를 하면서 전반에만 파리 생제르맹이 4대 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예, 이강인 선수는 이후에도 활약하다가 후반 막바지에 교체가 됐고요. 근데 파리는 후반 추가 시간에만 2실점을 하면서 결국에 클린시트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리그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런 후반 추가 시간에 집중력 부족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파리의 모습이 조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예, 이강인 선수 당연히 레키프 팀 내 최고 평점입니다. 8점 받았고요. 소파스코어 축구 통계 매체는 아예 10점 만점을 주면서 이날 이강인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줬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강인 선수가 이 득점력이 대단히 뛰어난 상황인데 결정력이. 예, 결정력이 이강인의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을 보면은 기대 득점은 2.34골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실제 득점이 6골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플러스 3.66골이라는 엄청난 기록인데 이게 리그왕 전체를 놓고 봐도 메이슨 그린우드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할 만큼 뛰어난 기록입니다. 게다가 이강인 선수가 이 6골을 넣는 동안 슈팅을 18회 밖에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더욱 대단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파리 생제르맹은 이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99골로 리그왕 전체에서 15위에 불과합니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줄 수 있는 게 이제 또 하나 늘었다. 예, 기존의 패스, 뭐 연계, 드리블 이런 것도 좋았지만 이제는 득점으로도 팀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시즌 초반에도 기사 한번 썼고 이강인 선수 본인도 뭐 다른 유튜브 인터뷰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은바페나 손흥민 이제 형을 각 팀에서 보면서 결정력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 예. 은바페가 늘 너 힘 빼고 차라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이제 시즌 초반에 2골을 몰아치고
그때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강인이 넣는 그 득점의 패턴이 은바페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이 은바페 말대로 힘을 빼고 툭 차면서 늘 니어 포스트를 노려서 두 골을 연속으로 넣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은바페가 제2의 호나우두 소리를 들었던 게 브라질 호나우두도 타이밍을 뺏으면서 니어 포스트로 잘 넣어서 그랬던 건데 은바페도 그 코스트를 되게 선호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파포스트를 못 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니어로 몇 골 넣다 보면은 상대 골키퍼한테 이지선다를 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은바페 튜터를 받은 네. 이강인의 그 결정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걸 볼 수 있고 XG는 뭔지 다 아시겠죠? 이쯤 되면은 네, 그렇죠. 최근 XG는 이제 각 슛이 얼마나 넣기 힘든 상황이었는지, 얼마나 넣기 쉬운 상황이었는지를 그 통계 업체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AI로 산출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결정력이 만약에 평균인 선수가 있다 치면 네네. 그 선수가 이번 슛 상황은 넣을 확률이 뭐 한 10%쯤 된다. 그러면 이제 XG가 0.1인 슛이 되는 거고 그렇죠. 어지간하면 넣는다. 발만 대면 들어간다. 그래서 결정력이 완전 평균인 선수가 있다 치면 그 선수는 이거를 90% 넣을 수 있다. 예. 그러면 그 슛 상황 XG가 0.9인 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그렇죠.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이기 때문에 페널티킥이 통상적으로 기대 득점이 한 0.76 정도 그쵸. 됩니다. 예, 그런 통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통계에 비해서 그런 높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강인의 결정력이 물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팀 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 그래서 필요하다. 네. 렌리케는 지금이라도 이강인이 골을 넣기 편한 환경을 세팅해주는. 이를테면 지금 이번 경기 상당히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오른쪽 윙어 자리에 있는 이강인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발만 대면 넣거나 잡고 재빨리 넣을 수 있는 상황을 많이 세팅해 준다면 그렇다면 최전방에 뭐 콜로 무아니가 있든 뭐 아센시오가 있든 네. 그런 방향으로 쓸 수 있거든요. 콜로 무아니 그동안 골 못 넣는다고 욕 엄청 먹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못하기도 하고. 네. 근데 콜로 무아니한테 야 당분간 넌 득점은 괜찮아. 비비고 강희한테 주기만 해. 감독이 이렇게 심플하게 역할을 줄여주면 콜로 무아니 부활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네. 아센시오도 너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골 못 넣는 거 괜찮아. 네. 강인이한테 주기만 해. 그럼 너도 어시 정립 개꿀. 알겠습니다 감독님. 이렇게 되면 또 좋은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케 감독이 지금 조합을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있는데 다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예, 리그는 이제 선두 질주하고 있는데 챔스는 별로고.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이런 결정력과 최전방과 오른쪽을 가리지 않는 득점 이게 힌트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중에 누가 김정용 씨인가요? 한 분이 빡빡이어서 헷갈려요. 빡빡이인 거랑 헷갈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예, 제가 김정용입니다. 네. 예, 저는 김희준이고요. 네. 네. 자, 다음입니다. 다음 말할 선수는 이재성입니다. 이재성 선수는 여러모로 경기의 주인공이었는데 마인츠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고비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좀 잘할 때가 있습니다. 그쵸.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도 그렇고 이 팀이 은근히 약간 좀 강팀 킬러 면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분데스리가가 우리가 좀 약해도 무지성으로 라인 올리면서 예. 좀 공격 축구하는 팀들이 많아서 재미가 있기도 한데 좀 쟤네들 왜 뇌를 빼고 경기해 이럴 때가 있거든요. 마인츠는 약간 선수비 후역습일 때가 많아요. 예. 원래 그런 팀이다 보니까 강팀 상대로 좀 성적이 나는데 이재성이 그럴 때 영리하게 전방 압박이나 문전 침투에 대한 득점을 하다 보니까 주인공인 경기가 많거든요. 이번 경기가 바로 그런 경기였습니다. 예. 이재성 선수 변함없이 이제 마인츠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 90분 동안 활약을 했고요. 전반전은 이재성의 동무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동무대라고 봐도 무방했던 경기였습니다. 전반 27분의 경합 상황에서 공이 흘러나오자 달려들었는데 이재성 선수가 그 공을 가지려고 달려들었는데 이재성 선수가 발로 살짝 공을 뺀 사이에 엠레찬이 태클로 발목을 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엠레찬은 곧바로 주심에 의해서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았고요. 너 나가. 네. 그래서 이 장면이 수적 우위를 만들어서 이제 마인츠가 우위를 잡고 승리를 가져가는 이런 걸 만드는 주요한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반 36분에는 이재성 선수가 선제골도 넣었습니다. 이 앙토니 카시의 발리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게 이재성 선수의 조금 전형적인 득점 장면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그렇죠. 이재성 선수가 항상 그 세컨볼이나 아니면 좀 흘러나오는 공에 대해서 집중력 있게 달려들어서 골을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도 집중력으로 순간적으로 수비는
위치를 못 잡았는데 이재성 선수가 먼저 그 좋은 위치로 달려 들어가서 이렇게 머리를 갖다 댔기 때문에 선제골을 넣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게 이재성 선수의 조금 전형적인 이제 공격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재성이 인터셉트를 잘하는 것과 헤딩골을 잘 넣는 것은 사실 같은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 그렇죠. 공이 어디로 갈지 미리 예측하는 능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제골을 넣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 잠깐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유독 도르트문트가 한국 선수들한테 좀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이재성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도르트문트와 7경기를 치렀는데 4골이 도움을 기록을 했어요. 물론 멀티골을 넣은 경기도 있지만 거의 경기당 공격 포인트 하나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재성 선수만 이런 게 아니라 뭐 워낙 유명하지만 손흥민 선수 12경기에서 9골 이제 도르트문트 상대로 거뒀고 이게 또 특이한 사항이 지동원 선수가 도르트문트 상대로 또 골을 많이 그렇죠. 넣었는데 9경기에서 4골을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속아서 이제 영입을 네,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지동원 선수가 이 독일 무대 전체에서 넣은 득점 수를 고려를 하면은 도르트문트한테 특히 많이 넣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고 그렇게 도르트문트가 유독 한국 선수들한테 시달리는 게 이번 경기에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양봉업자의 나라입니다. 예. 안상규 벌꿀이 있는 나라를 다시는 무시하지 마라. 하지만 도르트문트에게 페널티킥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선제골을 넣은 2분 뒤에 세루 기라시의 문전 쇄도를 막다가 다리를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고 기라시가 그대로 페널티킥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다행히 2골을 더 넣어서 마인츠는 3대1 승리를 거뒀고요. 홈에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드디어. 예, 리그 10경기 만이고 전반 추가 시간 요나탄 부르카르트의 골로 다시 앞서 나갔고요. 후반 9분에는 파울 네벨이 쐐기골을 넣으면서 마인츠가 홈 첫 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예. 궁금해하실 또 다른 선수인 홍현석 선수. 홍현석 선수는 후반 40분에 교체 투입이 됐고요. 그래서 이재성 선수가 잠깐 함께 호흡을 맞췄고 이재성 선수는 후반 45분에 교체 아웃이 되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홍영석 선수 저기 채팅에도 많이 나오는데 주전은 아니에요 요즘에. 네, 교체로 나오든지 못 나오든지 이런 그렇죠. 경기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뭐 많이들 이제 예상했던 바대로 이재성 선수랑 팀 내 역할이나 툴이 좀 겹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플레잉 타임 좀 나눠 갔다가 또 이제 팀이 전술 바꿀 수도 있거든요. 예. 이재성 선수가 뭐 팀 내에 마땅한 선수가 없으면 약간 후방 플레이메이커식으로 수비형 미드를 보는 경기들도 있고요. 또 이제 언제까지 팀이 3-4-2-1만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많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언젠가는 또 같이 선발로 뛰는 경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시즌 초처럼요. 네,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황인범 선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골을 넣었어요. 네. 둘째로 대표팀 오기 전에 7경기 풀타임인가 하고서는 좀 우려를 했는데 뭐 약간의 휴식이긴 하지만 아무튼 후반 16분 교체되면서 6경기 풀타임과 한 번의 선발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황인범 선수 페이노르트가 최근에 리그에서 순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전들을 뺄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알메러 시티 원정을 떠나서 4대1로 편안한 승리를 거뒀고요. 리그 최하위권과 맞대결이라서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고 실제로도 그렇게 됐습니다. 황인범은 선발로 나서서 경기 시작 3분 만에 리그 2호 골을 작성을 했고요. 전반 3분에 이고르 파이샹이 올린 낮은 크로스에 머리를 밀어 넣어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넣기 힘든 류의 골이었는데 예. 근성으로 그렇죠.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낮은 크로스를 그냥 가슴으로 받든지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뒤쪽에서 오면서 머리를 억지로 그 앞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헤딩을 하니까 사실 골문과 좀 멀다고까지는 못하지만 코앞은 아니었던 데다가 예. 공이 느렸는데 원체 이제 끈질기게 갑자기 나오니까 골키퍼가 뭐야 저런 데서 헤딩을 한다고? 저 뭐 미친놈인가? 이러다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황인범 선수의 또 집념이 들어간 득점이었고요. 이 10월에도 A매치 직전쯤에 트벤터와 경기에서 득점을 넣으면서 조금 거울 감각을 살렸거든요. 다시 한번 A매치 직전에 득점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그 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날은 뭐 수비형 미드필더를 전담하는 라미즈 제루키가 있어서 뭐 마냥 수비형 미드필더로 있지 않고 반칸 올라선 이런 위치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좋은 활약을 보여주다가 후반 16분에 교체되면서 페노르트에서의 연속 풀타임 기록은 11경기로 마감을 했고요. 예, 전체적으로 보자면 6경기, 7경기 만에 이제 풀타임이 아닌 교체로 경기를 빠져나가면서 오랜만에 좀 휴식
이라고 하면은 휴식을 좀 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 팀이 황인범 선수를 이렇게 주전으로 받고 페이노르트가 성적이 오르는 걸 보니까 이제 다른 팀들이 안 것 같아요. 제가 에이스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후드려 까더라고요. 황인범 선수 좀 부상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가가지고 그냥 다리를 그냥 공 절로 빠졌다고? 알바노 이러면서 황인범 선수 다리를 그냥 빵 까는 거야. 미친놈들이 좀 조심해야 됩니다. 부상 조심. 맞아요. 에이스를 향한 네. 뭐 견제는 현대 축구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황인범 선수가 그래서 부상을 당할 수가 있는 환경이에요. 풀타임 사실 계속 뛰면은 맞습니다. 뭐 피로든 아니면은 상대 견제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황인범 선수에게는 매우 다행인 교체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예, 이렇게 득점을 한 코리안 리거들을 살펴봤는데 득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김민재 클린쉿을 해낸 김민재 선수가 다시 한번 바이에른 소속으로서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그죠? 네. 네. 바이에른 뮌헨 소속으로 5경기 연속 무실점을 이끌었고요. 9일에 장크트 파울리 원정을 떠났고 이날 바이에른이 좀 어려운 경기 펼쳤는데 결과적으로는 자말 무시알라가 쭉 원더골 넣으면서 1대0 신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좀 중원과 윙어 쪽의 조합이 로테이션도 돌릴 겸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조합도 좀 시험해 볼 겸 좀 달랐어요. 좌우에 코만과 사네. 옛날에 이제 바이에른이 옛날에 잘 나갔을 때 조합이죠. 예. 그 중원에도 요주와 키미히의 파트너로 파블로비치 다치고 팔리냐가 그동안 뭐 수비는 잘해주는데 공격이 좀 답답하고 하니까 다시 완전 다크보로 밀려있던 고레츠카를 써봤단 말이에요. 네. 이게 다 옛날 조합이죠. 그렇죠. 예, 옛날 조합. 독일 대표, 프랑스 대표 옛날 조합인데 얘네들이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게임이 답답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쪽에서 무시하려가 진짜 망할 놈들 받으러 오지도 않고 내 혼자 다 한다 망할 놈들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막 드리블로 막 4명째 치고 5명째에서 다리 걸려 넘어지고 예. 자기가 압박해서 공 뺏은 다음에 그거 차가지고 넣고 뭐 혼자 다 했습니다. 예, 무시할라 원맨쇼가 펼쳐졌다고 할 수 있겠고 뭐 그래도 승리는 승리죠. 리그 10경기에서 그래서 8승 2무가 됐습니다. 승점 26점이고요. 뱅상 콤파니 감독은 바이에른 뮌헨의 첫 10경기에서 거둔 승점으로 펩 과르디올라 감독, 그 다음에 1960년대 브랑코 제베츠 감독과 동일한 기록을 세우면서 데뷔하고서 상승세를 달리고 있고요.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날 김민재 선수 변함없이 선발로 다요 우파메카노와 합을 이뤘습니다. 전반 10분에는 알폰소 데이비스의 실수에 이어서 김민재 선수 사실 완벽하게 공을 걷어내지가 못했는데 깔끔한 태클로 이거를 만회를 했습니다. 이런 실수가 있어도 자신이 직접 결자 해지하는 게 김민재 선수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날 김민재 선수의 주요 임무는 공격이 무산됐을 때 뒷공간을 커버하는 그런 일이었고 이거를 잘 수행을 하면서 그래도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 선 체력 안배에 최근에 계속해서 힘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도저히 그러기가 힘든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2경기 연속으로 풀타임 출장을 했고요. 후반 막바지에는 뭔가 예전에 뭐 나폴리 이런 나폴리에서 계속해서 선발로 뛸 때 보여줬던 어떤 지친 기색을 바이에른에서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이나 작년에 조금 이런 체력 관리 등의 이슈 등으로 해서 조금 곤란을 겪었던 김민재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속적인 이런 몸 상태 관리, 체력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떤 부상이나 아니면은 피로 누적 등으로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보입니다. 예. 그럼 뭐 그런 얘기 나중에 해요? 손흥민 얘기할 때 할까요? 손흥민 얘기할 때 하는 걸로 할까요?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렇게 팀의 5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잘 뒤에서 뒷받침을 하고 네. 일단 소속팀에서의 황인범과 같습니다. 7경기 연속. 그러니까 주중 경기가 매주 다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약 3주 동안 7경기. 3주 동안 7경기. 네, 그렇죠. 3주 동안 7경기를 네. 했고요. 그러면서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경기 풀타임은 아니고 3경기에서는 교체로 빠지긴 했어요. 네. 근데 뭐 힘든 경기를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다음에 배준호. 배준호 선수는 역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준호를 빼고 해봤더니 더 안 되더라. 어쩔 수 없다. 준호야 우리 너만 믿는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죠. 배준호 선수의 도움으로 소속팀을 구해냈습니다. 예, 미러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리그 15라운드를 치렀는데 사실 미러는 언제나 좀 까다로운 팀입니다. 성적이 좋든 안 좋든 까다로운 팀이기 때문에 스토크도 이날 어려운 경기를 펼쳤고 전반 42분에 미러의 조시 코번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끌려갔는데
이런 순간마다 최근에 배준호 선수가 자주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등장을 했습니다. 배준호 선수 최근에 코너킥 키커로 나섰는데 후반 15분에 왼쪽에서 훌륭한 코너킥을 공급을 했고요. 벤 깁슨이 뒤에서부터 달려들어오면서 헤더로 마무리를 하면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지난 주말에 더비 카운티전에서 있었던 결승골 장면과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배준호가 코너킥을 올리고 선수가 마무리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이번 경기에서 스토크가 무승부를 거두면서 3경기 무패 행진을 달렸습니다. 배준호 선수 벌써 리그 5도움이에요. 지난 시즌에 커리어 전체로 5도움 6도움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벌써 리그 5도움 기록하면서 챔피언십에서 도움 선두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배준호 선수 앞으로 뭐 리그가 워낙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10도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페이스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리그 도움 선두군요. 현재 뭐 5도움이 여러 명이긴 합니다. 네. 그중 한 명이 배준호. 그리고 이제 리즈의 뇽토. 이 선수 이름 오랜만에 보네. 이탈리아 대표 공격수거든요. 일부에 있을 때부터 주목을 받았던 리즈의 뇽토라든지 뭐 노리치 시티의 조시 사젠트 이런 1부급 선수들과 더불어서 도움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팅에서 뭐 저기 사생활 얘기 같은 거를 누가 하려고 하시니까 잘 채팅에 계신 분들이 알아서 자정을 하고 계세요. 하지 마라 하면서 뭐 우리 채팅창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사생활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절대 안 할 거고 저 뭐 아는 것도 없지만 개코만큼 아는 것도 아예 얘기를 안 할 건데 뭐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누구 한 명이 나빠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노아 바움백 감독의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 보면 잘 나오는데 그 아담 드라이버랑 스칼렛 요한슨이 부부로 나왔다가 이혼을 하는데 그게 안 맞아서 이혼하는 거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혼 과정도 원만하게 하려고 둘이 노력을 엄청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고 나니까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둘 다. 진짜 우리는 원만하게 깔끔하게 이혼할 거야. 우리 그렇게 하자 했는데 이혼하다 보니까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는 둘이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런 게 잘 나오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냥 힘든 겁니다. 일 자체가. 그렇죠.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손흥민 선수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코리안 리거들이 이렇게 나란히 좀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까지 이런 좋은 성적의 흐름이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10일에 입스위치 타운과 홈 경기에서 1대2로 토트넘이 패배를 했고요. 이 경기 전까지 입스위치가 프리미어리그 5무 5패로 승리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물론이고 지난 시즌부터 좀 토트넘이 홈 경기에서 선제골을 실점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스위치를 상대로 2실점을 먼저 내주면서 끌려갔고요. 전반 31분에 사미 스모딕스가 예술적인 오버헤드 킥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멋있긴 했어. 멋있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 좀 존슨이나 포로 둘 중에 한 명이 조금 더 달려들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조금. 존슨? 크로스 전에? 그 크로스 후에. 크로스 후에 문전에서? 네, 문전에서. 문전에 존슨이 있었나? 네네. 그렇게 두 명이 좀 있었는데 조금 더 달려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아무튼 오버헤드킥 자체는 너무 멋있었기 때문에 드라군신을 드라군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어울린다. 스타 했어요? 어렸을 때? 스타는 했죠. 드라군 껌 밟은 스텝 있잖아요. 커맨싱 선수한테 드라군이라고 그러는 게 근데 너무 어울리잖아요. 요즘 드라군신이랑 그렇지. 어택 찍었는데 안 열려가지고 공 안 날아가잖아요. 드라군. 그것처럼 걷어내 답답한 놈아 이러다가 골 먹는 거 아니야. 제 똑같은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웃겨가지고 말씀하시죠. 이런 드라군 얘기가 나온 게 전반 43분에 라두 드라구신이 공을 좀 잘못 건드렸어요. 쌉사라다스. 그래서 원래는 좀 편하게 걷어낼 수 있는 공이었는데 그게 안 되면서 결국에 리암 델랍이 추가골을 넣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드라구신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좀 교체로 나와도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번 시즌에는 나올 때마다 조금 아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좋았을 때 뭐지? 맨시티랑 빌라를 연소로 잡을 때 드라구신이 그냥 잘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물러나 지키는 수비 하라고 하면 잘했어요. 심지어 벤 데이비스랑 같이. 근데 그 뒤로 다시 돌아와 버렸어. 기복이 좀 심합니다. 아예 잘한 경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잘해서 이제 좀 믿어도 될까? 하면은 이제 못 믿게 하고 그런 게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토트넘이 2024년 리그 홈 경기 13번째 선제 실점을 했습니다. 역대 기록은 1944년 토트넘이 세운 14경기 선제 실점인데 이게 입스위치 타운도 있고 2017년에 크리스탈 팰리스도 이 리그 홈 경기에서 14번 선제 실점을 했습니다. 이게 한 해 기록이고요. 시즌 네. 기록이 아니라. 캘린더 이어. 예. 그래서 올해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연말까지 경기가 계속 있다 보니까 예. 토트넘이 홈 경기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이거 경신할 겁니다. 거의 뭐 확정급이에요. 예. 예. 그래도 토트넘이 어떻게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역전승을 많이 거둔 덕분이었는데 리그 홈 경기 지난 12경기 선제 실점한 12경기에서 8번을 역전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어떻게 역전승을 했으면은 또 다른 기록이 세워질 수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런 건 없었고요. 후반 4분에 도미닉 솔랑케가 만회골을 터뜨리는 듯 했지만 핸드볼로 취소가 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경기 흐름에 결정적이었다고 보이고요. 후반 24분에는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코너킥에서 만회골을 터뜨렸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스위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22년 만에 첫 승을 신고를 했고요. 순위도 17위로 한 계단 상승을 했습니다. 이 입스위치 그 유니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연산 기호들이 막 적혀 있어요. 이게 그거거든요. 에드 시런이 이제 스폰서로 이제 활동을 하고 뭐 구단 지분도 사고 이러면서 에드 시런이 입스위치의 대단한 팬입니다. 네, 뭐 저기 등번호도 하나 있다고 선수 명단에 등록이 돼 있고, 네. 약간 좀 상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그 앨범 그건가요? 네, 앨범 에드 시런의? 플러스 뭐 나누기 이런 거요. 그래서 에드 시런이 이날 경기장도 찾았는데 에드 시런이 기뻐하는 모습도 자. 예, 중계화면에 잡히면서 급방끝 완전 싱글벙글. 예, 성공한 덕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네. 예,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에 사과를 했고요. 예, 기복은 내 책임이다. 궁극적으로 내 접근법 탓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할까 계속해서 고민해 보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잘못을 시인을 했습니다. 여전히 말은 잘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전 저것도 뭐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덕분에 뭐냐면 궁지에 몰리면 말부터 이상해지는 감독들 많거든요. 예, 그 잘린다는 신호예요. 그렇죠.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사실 많은 압박을 받고 있고 비판을 많이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말은 아직도 깔끔하게 합니다. 예, 저럴 때 이제 스트레스 못 이기고 뭐 어쩌라고 막 이런 감독들이 있거든요. 아니, 선수 탓하고 그쵸. 그러면 이제 목이 날아가는 신호인데 그거는 아직 안 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손흥민 선수는 앞선 두 경기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을 소화하면서 이제 감독이 많이 아낀다는 신호를 줬는데 이번 입스위치와의 경기는 이제 풀타임을 뛰었어요. 네. 예. 손흥민 선수가 도미닉 솔랑케, 브레넌 점슨과 합을 이뤄서 3톱으로 출격을 했고요. 이번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장 신뢰하는 공격진이자 최근에 뭐 왼쪽 윙어에서 부상자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동하는 공격진이기도 한 이 3톱이 가동이 됐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 부상 복귀 후에 가장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줬습니다. 예, 잘했어요. 예. 원래 전반에 조금 예열을 하는 시간들이 조금 있었는데 복귀 후에 이번에는 뭐 예열하는 시간 없이 훌륭한 활약 펼쳤고요. 전반 3분에 페널티 박스로 훌륭한 크로스를 보냈습니다. 그 거의 뭐 문전으로 정확히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보내는 정확한 크로스였는데 이게 물론 존슨이 받기 힘든 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슈팅을 하긴 했는데 아쉽게 골문을 빗나갔고요. 전반 11분에 손흥민 선수 특유의 이제 상대를 벗겨내는 이 턴 보여줬고 그 다음에 드리블과 슈팅까지 하면서 아쉽게 뭐 이것도 골키퍼 정면으로 가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후반 3분에도 훌륭한 가마차기 슈팅이 있었는데 상대 골키퍼 선방에 역시나 막히면서 이날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상대 수비수 한 명이랑 1대1로 이제 대치를 하고 있다가 한쪽으로 치고 감차 이게 공식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날 감차 장면은 두 명이 견제를 하고 있어서 사실 어려웠거든요. 예. 그래서 옆으로 칠 때 각도가 슛하기 안 좋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약간 틀어서 거의 터닝슛 수준의 중거리 슛을 날렸는데 이렇게 감차로 가가지고서는 선방했단 말이에요. 예. 아주 멋있는 슛이긴 했어요. 물론 이제 들어가지 못해서 평점이 막 높진 않지만 그렇죠. 그래도 공격진에서 솔랑케랑 손흥민은 고군분투한 면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아무튼 성과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에 뛰면서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전에 했던 발언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경기 전에 손흥민 좀 아끼자 라면서 대표팀에 조금 압박 아닌 압박을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말이죠. 발언을 했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저번에 뭐
얘기했듯이 손흥민을 부상해서 성급하게 복귀시켰다가 다시 쓰러졌기 때문에 이번엔 출전 시간을 조정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표팀과 협력해서 이 상황에 접근을 해야 된다. 우리는 건강한 손흥민을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이례적으로 손흥민 선수 출전 시간 관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입스위치전에서 손흥민의 풀타임을 활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결과적으로 이 말에 대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습니다. 입스위치전에서 패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 볼 수 있네요. 예. 그 다음에 대표팀한테 손흥민 관리해라라고 말할 명분도 사라진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도 급박한 상황에서 풀타임으로 손흥민 선수를 활용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월드컵 지금 최종 예선이거든요. 물론 어려운 상대가 이번에 쿠웨이트 팔레스타인이 어려운 상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중동 2연전이기 때문에 이 경기 11월 A매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뭐 1, 2위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느냐 아니면은 어쩌면 3위로 떨어질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를 고려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팀한테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는 상황에서도 손흥민을 좀 빼서 체력 관리 해줬다 이러면은 대표팀에서도 좀 아 그래 그러면은 뭐 체력 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오가고 이럴 수 있었는데 뭐 이번에 풀타임 출전시켰다는 거는 대표팀도 여차하면 손흥민 선수 2경기 다 풀타임 사용해도 뭐 문제 없다. 사실 진짜 문제 없는 거기도 하고. 뭐 그럴 권리는 있죠. 예. 권리는 있는데. 네네. 예. 그래서 좀 본인이 한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근데 뭐 일단 손흥민 선수가 몸에 문제는 없어요 현재로서. 예. 그죠? 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은 좀 장기적인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나중에 러브 바은님 오늘 생일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얘기를 못 해가지고 예, 축하드립니다.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런 대표팀과 관련된 몸 상태에 대한 이슈가 지금 유럽 축구계 화두로 서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예, 이거 근데 이제 이게 큰 화두가 되지는 못해요. 왜냐? 이게 대놓고 말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유럽 축구계의 어떤 강팀들이 리그 페이지 경기도 늘어나고 뭐 이제 내년에 저기 뭐야 클럽을 토 나간 팀들도 있고 예. 뭐 최근에 다들 각각 대륙에서 올해 초 아니면 올해 여름에 그 뭐 유로나 아시안컵 다 치렀고 그래가지고 피로가 누적돼 있거든요. 그래서 클럽에서 일정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도 좀 쉬게 할 테니까 대표팀도 좀 쉬게 해라. 쉬엄쉬엄 불러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대놓고 저렇게 말을 하는 게 이례적인 거고 보통은 제가 뭐 보기에 정황상 그런 것도 있고 약간 한국 선수들이 유럽바에 진출했다 보니까는 약간 건너듣는 게 있거든요. 예. 실제로도 좀 아름아름 하고 있는 게 대표팀 경기를 좀 빠져라 이런 흐름이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 바르셀로나가 레알 소시에다드랑 경기에서 졌어요. 그렇죠. 라민 야말이 안 나왔거든요. 라민 야말이 원정 그 산세바스티안 원정 경기장까지 가가지고 사복 입고 그냥 위에 앉아 있었어요. 네. 예, 그리고 경기 끝나고 플릭 감독이랑 이제 바르셀로나 측에서 나온 설명은 지난 앞선 경기 츠르베나 지베즈다의 경기에서 타박을 입었는데 그것 때문에 발목이 안 좋다. 예. 그래서 뺀 거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플릭 감독이 이거 A 매치 브레이크 이후에 뛸 수 있을지 없을지 봐야 한다. 그리고 A 매치 기간에 RFEF 스페인 축구협회가 야말을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도 내 생각엔 의무진이 그런 걸 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느낌이 살살 오죠. 그렇죠. 예. 츠르베나 지베즈다의 경기에서 야말 풀타임 뛰었습니다. 뭐 경기 중에 부딪힌 적이 있었다고 해도 즉시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경기에 이런 결단을 내렸다? 느낌이 오죠. 뭐냐? 우리도 한 경기 뺄 테니까 얘는 아픈 거야. 예. 이거 증거로 삼는 거죠. 네. 증거야. A매치 부르지 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근거를 삼는 거죠. 네,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에 야말의 부재 때문에 졌어요. 결과적으로 패배를 감수하고 야말을 아낀 셈이 됐습니다. 예. 이런 예도 있고 음바페 대놓고 안 갑니다. 음바페는 10월에 이어서 11월에도 가지 않죠. 네. 예. 이제 10월에 이어서 11월도 또 안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뭐 저기 체력 아끼려고 2번 연속으로 안 간다고?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 데시앙과의 불화설 같은 게 프랑스의 좀 찌라시성의 매체들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프랑스 현지를 다 취재하는 거 아니니까. 하지만 현재 정황상으로는 그냥 약간 음단장 모드로 그냥 빠지는 거에 가까워 보여요. 예. 왜냐면 프랑스의 축구 해설가 중에서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음바페 내가 데시앙이어도 음바페가 안 간다 그러면 지금 못 부를 것 같다.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서 음바페 주장시킨 것부터가 문제다.
네. 저 음단장 놈을 단장짓 할 수 있게 파리 생제르맹에서 그런 거 다 봤는데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권력을 준 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 음바페가 빠지고 싶어서 빠진다라는 시각이 프랑스 내에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음바페는 그럼 레알 마드리드에서 김민재나 뭐 황인범처럼 지난 3주 동안 7경기 풀타임 뛰었느냐? 아닙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애초에 경기가 6개밖에 없었고 네. 한 경기 안 했어요. 많이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건 뭐 안 좋은 비극적인 것 때문에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발렌시아죠 홍수 때문에 네. 한 경기 걸렀거든요. 그렇죠. 음바페 5경기밖에 안 뛰었어요. 최대 7경기 중에서. 체력적으로 그까지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나 레알에 집중하겠다 이러면서 빠진 거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데시앙이 명단 발표하면서 한 얘기가 2개가 있는데 첫째, 내 결정이다. 네. 음단장이 아니라 이거지. 이거의 행간은 음단장이 아니고 내가 결정한 거다 이거야. 네. 내가 감독인데 씨 말이고. 둘째, 음바페 요즘 뭐 스웨덴 뭐 성매매 이런 그런 이슈 있잖아요. 그렇죠. 사생활 때문 아니다. 그럼 뭐야? 쉰다는 거 아니야? 그냥 쉰다는 거죠. 네, 그거거든요. 네. 이런 개별적인 케이스 제가 2개만 들었지만 A매치 직전 경기에서 종아리 좀 만지고 70분에 빠진 다음에 A매치 2경기 안 뛰고 A매치 끝난 다음에 바로 복귀한다든지 이런 케이스 좀 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히려 좀 클럽 좀 덜 뛰더라도 대표팀 경기를 뛰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특히 남미 선수들. 예,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흐름이 조금 역전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대표팀 저는 이게 또 선수들이 이렇게 직접 나 어디 경기장 쓰러진 적도 없는데 예. 나 어디 안 좋아가지고 대표팀 가기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고 막 그러면 언플이 되니까 예. 기사화를 하지 않기를 원하고 믹스에서 그런 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선수들 중에서도 제가 늘 말하죠. 표정 안 좋아 보이고 경기력 떨어진 선수는 체력 고갈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경기력이 떨어질 정도의 체력 고갈로 인해서 이미 근육 어디에 문제가 생긴 수준입니다. 체력 고갈로 인해서 어디 테이핑을 세게 하고 있거나 예. 타박으로 어디가 아픈데 참고 뛰거나 이럴 때 경기력이 떨어지는 거지 단순 체력 고갈은 경기력 저하로 잘 안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어 보이는 한국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는 보통 부상을 약간 안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대부분 그래요. 뭐 선수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김민재, 황인범 정도로 경기를 많이 소화했다. 예. 손흥민처럼 최근 속팀 부상 이슈가 있다. 요런 케이스들은 대표팀에서 출전 시간 조절해 줘야 됩니다. 예. 저는 이 생각 강하게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큰 임팩트가 없어요. 제 오피니언일 뿐이니까. 네. 뭐 인터넷 기사 수많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큰 임팩트가 없는데 그렇다고 뭐 김민재, 황인범이 손들고 저 대표팀 안 갑니다. 이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르면 간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대표팀이 선수들이랑 코치가 연락을 하든 트레이너가 문자를 하든 협회 직원이랑 하든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자주 하진 않지만 하거든요. 예. 너 이번에 소집할 건데 몸 괜찮냐? 그때 선수들이 나 여기 안 좋아요. 여기 테이핑하고 있고 사실은 진통제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그러면 대표팀이 뭐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 예선이니까 부를 수는 있지만 와서 몸 상태 봐야 되고 출장 시간 조절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와서 보면은 이런 이슈를 가장 일선에서 꺼냈던 선수가 로드리잖아요. 네. 예. 그 말하자마자 무슨 증명하듯이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증명해 버렸잖아. 예. 내가 다칠 거라고 했지. 나 십자인데 이게 뭐야? 이거를 로드리가 한 6개월, 1년 막 거의 진짜 꾸준히 말해 왔어요. 진짜 이러면 우리 보이콧한다. 예. 보이콧한다. 다쳤어. 맞아요. 그러니까 로드리도 어쩌면은 자기가 이제 한계치까지 온 거를 조금 그 몸으로 느낀 게 아닌가. 예. 직접적으로 진단은 되지 않았어도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로드리가 계속해서 말을 해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새 계속해서 부상이 나오는 걸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축구가 많이 바뀌었다고 했죠. 축구가 어느 쪽으로 바뀝니까? 훨씬 더 인텐시브한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예. 전술적으로 굉장히 앞서간다고 말하는 뭐 지금 휘르첼러 브라이튼 감독이나 뭐 그런 감독들의 공통점은 전방 압박을 세게 하고 활동량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수비형 미드필더면 조금 덜 뛰면서 딱 보고 패스 뿌리고 가만히 있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예. 뭐 활동량은 막 13km가 찍혀도 그날 그 어떤 스프린트를 0회 했는데 13km가 찍힌 선수도 있었어요. 예전 피를로 부스케츠. 예. 종종 걸음으로만 13km가 찍은 거기 때문에 활동량이 12km, 13km여도 체력 부하가 적습니다. 황인범 보세요. 페이노르트 수미로 시작하는데 스프린트 엄청 하고 걷어 차이죠. 이게 축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토트넘과 바이에른 우리가 흔히 보고 한국 선수에서 흔히 보고 있는 두 팀의 센터백들 보세요. 라인을 개같이 올리기 때문에 예. 경기장 절반 세로 길이 60m를 전력 질주로 해서 따라가면서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본인 체중이 많이 나가잖아요. 예. 그럼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갑니다. 무조건 많이 가죠. 미식 축구 선수들이 선수 생명 엄청 짧은 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덩치가 큰 사람이 길게 뛰면은 그만큼 몸에 무리가 가는 겁니다. 축구 선수는 미식 축구처럼 들어갔다가 나갔다 계속 쉬고 잠깐 뛰고 또 쉬고 이게 아니고 하루 종일 뛰잖아요. 90분 내내. 그래서 이 선수들은 부상 위험에 늘 노출돼 있고 판더맨 햄스트링 괜히 나가는 거 아니고 우파메카노 전반기에 뭐 체력 갈아쓰고 후반기에 괜히 슬럼프 오는 거 아니고 김민재 카타르에서 괜히 종아리 터진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축구계에서 일상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정을 외파가 늘리고 다 늘리잖아요. 그렇죠. 파도 늘리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테이션이 필요하고 그건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모두 적용되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일정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주제니까요. 그러니까 꼭 소속팀과 대표팀의 체력 관리 주체가 누가 돼야 되냐 이거를 떠나서 다. 예, 선수들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바페도 지금 10월, 11월 A매치 계속해서 안 나가고 있는데 예전에 그런 말도 했었어요. 그 축구는 NBA처럼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NBA는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경기에서는 주전 선수들이 아예 쉬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요즘에 생겼죠. 예, 그런 것처럼 축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일정 이렇게 많으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그 연맹 측에서 유럽 축구 연맹이나 국제 축구 연맹 측에서 이런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를 줄여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음바페도. 그래서 지금 뭐 A 매치 계속해서 빠지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모든 이 주체가 이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BA 말씀하셨는데 NBA 같은 경우는 대회를 더 늘리고 대회를 더 재밌게 만들고 상업 수익을 더 갖고 싶은데 경기 수는 이미 맥시멈이거든요. 그게 정규 시즌이 한 팀당 82경기입니다. 더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컵 대회를 신설했어요. 어떻게 신설했는지 아세요? NBA 보십니까? NBA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 시즌 중간에 하는 뭐 영국으로 치면은 뭐 리그컵 같은 그런 컵 대회를 신설했거든요. 네. 근데 그 경기들을 다 정규 리그에 카운트를 합니다. 정규 리그에 카운트해서. 그래서 컵 대회 16강전에서 3판 2선승했는데 뭐 3경기 했잖아요. 네. 그거를 정규 리그 82경기에 카운트를 해요. 나중에 치를 그 팀과의 경기를 미리 했다 치는 거죠. 네. 거기는 그 정규 리그 일정을 뒤를 조정해 가면서 이를테면 카라바오 컵을 하는데 카라바오 컵 16강에 토트넘 맨시티랑 붙었다 쳐요. 그러면 저 후반기 토트넘 맨시티 경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미국이라서 가능한 시스템이기도 하겠네요. 이게 미국 프로스포츠는 거의 다 그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미국 프로스포츠는 그리고 우리 그 유럽에서 하는 것처럼 홈앤드어에 무조건 한 번씩 해야 공평하고 이런 거 신경 덜 쓰거든요. 팀마다 붙는 어떤 대진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거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봤는데 요는 이번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2연전에서 저는 좀 우려가 많이 되는 게 제가 김민재를 약간 담당처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공식 담당은 없지만 그래서 지금 어떤 느낌이 좀 쎄하게 드냐면요. 한국이 작년 말 올해 초에 아시안컵 나가서 김민재가 그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부상이 아니어도 부상에 준하는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체력이 떨어져 보이는 선수는 사실 부상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시안컵 때 김민재는 마지막 경기를 그 경고적으로 안 뛰고 부상도 아니긴 했어요 공식적으로. 하지만 김민재는 이미 호주전 때부터 다리가 쥐나기 직전, 근육 부상이 나기 직전인 상태에서 뛰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 상태에서 바이에른 돌아가자마자 바로 경기가 레버쿠젠전이었는데 그래서 아시안컵 때 마지막 경기 안 뛰고 와가지고선 1주 쉬었으니까 들어가 투입을 했어요. 김민재 몸이 이미 맛이 가 있었어요. 그날 0대3으로 졌죠.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김민재가 주전 자리에서 내려오고 막 이랬거든요. 김민재 지금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2연전 직후에 바로 다음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긴 한데 그 아우크스부르크전 다음에 주중 파리 생제르맹, 주말 도르트문트, 주중 레버쿠젠으로 이어집니다. 저 이 3연전 굉장히 쎄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이 터지면 차라리 다쳐서 그러니까 네 책임 아니야 이런 말은 나오는데
다치기 직전인데 김민재가 2약물 90분을 소화해서 경기력만 안 좋고 실수해서 뒤뚫리고 평점 6점 나오고 이럴 가능성이 저는 약간 좀 시나리오가 그려져요. 안 좋은 시나리오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뭐 몸 관리가 필요하다. 네.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 얘기 좀 길게 해봤고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 몸 관리 문제. 자, 유럽 얘기를 길게 했고 이제 국내로 가보죠. 저 뭐 축구 선수도 아니고 머리 보라색이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은 안양 구단주입니다. 예. K리그 2에서의 있었던 굉장히 다이나믹한 일들 네. 정리를 해보죠. 이번 주말에 K리그 1, 2 뭐 통틀어서 굉장히 재밌는 혹은 중요도가 높은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K리그 2 얘기부터 해보자면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마지막 라운드가 일제히 열렸고요. 해당 라운드의 휴식팀은 수원, 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승격을 위해서 수원은 다른 팀 경기 결과가 따라줘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원 팬들 목동으로 총 직별하십시오였나? 예, 김동현 감독. 어떻게 공감성 수치. 그 어떻게 됐죠? 하필 동원한 경기에서. 네. 그래서 최종 라운드 전에는 수원이 4위, 전남이 5위, 부산이 6위였는데 이 전남하고 부산이 둘 다 이기면 수원이 6위로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일단 전남 드래곤즈 서울 이랜드와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승격 플레이오프는 확정이 된 상태였어요. 근데 2위로 가면은 한 경기를 덜 치를 수 있거든요. 3위로 가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이게 패착이 됐습니다. 패착. 예, 전남은 항상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한테 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이 나중에 이정환 감독이 실제로 경기 후에 그런 말도 했어요. 서울이 예상 외로 올려서더라 라인을.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도 했는데 플라카가 멀티골을 넣었고요. 그 전남의 예수 발디비아 선수 훌륭하게 중거리 슛을 넣었고요. 박태용 선수까지 셀골 넣으면서 전남이 4대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승점 57점으로 4위에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전남은 승격 준 플레이오프를 홈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반면 서울이랜드는 3위로 하락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승격을 위해서 총 3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도 부천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3대1 승리를 거뒀고요. 전반 9분에 부천 김규민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부산이 일찌감치 수적 우위를 점해서 좀 편안한 경기 가져갔고 소니, 라마스, 패신이 연달아 득점하면서 2-0의 만회골에 그친 부천을 제압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에 부산이 홈에서 리그 17경기 3승 6무 8패였거든요. 그만큼 홈에서 대단히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나마 조성환 감독 부임 후에 2승 3무 2패로 서서히 이를 극복해 나갔고 부천과 중요했던 홈경기에서 승리를 추가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5위로 승격 플레이오프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승점 56점으로 수원과 동률이었는데요. 다득점에서 55골 대 46골로 큰 차이로 이기면서 5위를 등극했고요. 수원은 바라지 않았던 최악의 경우가 발생을 하면서 승격에 실패를 했습니다. 내년도 K리그2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네, 뭐 팬들이 이제 수삼 잔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이정환 감독이 화제를 많이 모은 약간 좀 약간 의역을 하자면 예. 수원 꽃이다 이런 류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또 변성환 감독이 또 이제 소셜 미디어로 반박을 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 내일 서영욱 위원과 네. 서호정 기자가 아마 자세히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K리그2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 그 서울이랜드와 2위 싸움을 벌였던 충남 아산이 충북 청주와 충청 더비에서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주닝요와 데니손이 각각 멀티골을 넣었고요. 그래서 2위로 도약을 하면서 K리그 11위와 치르는 승강 플레이오프에 직행을 했습니다. 2위 도약 돌았네 진짜. 야, 저 팀이 네. 2위는 진짜 아무도 생각 못했을걸요? 세상 모든 팀이 위로 올라갈 때 생각했지만 저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안양 1위만큼 안양 1위보다 더 충격적인 거죠. 네. 충남 아산 2위는. 네. 예. 그래서 K리그2 승격 플레이오프 관련해서 최종 순위는 이렇습니다. 2위 충남 아산, 3위 서울이랜드, 4위 전남, 5위 부산 이렇게 됐고요. 승강 플레이오프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11월 21일 그러니까 11월 A매치 끝나고 그 다음 주 중 목요일에 광양축구 전용구장에서 전남대 부산이 승격 준플레이오프 치르고요. 네. 여기서 승리한 팀은 11월 24일 일요일에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서울 이랜드와 승격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승리한 팀이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는 거죠.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는 11월 28일 목요일과 12월 1일 일요일에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네. K리그
2팀 홈구장에서 1차전 치르고요. K리그 1팀 홈구장에서 2차전을 치릅니다. 그래서 충남 아산은 K리그 1 11위와 승격 플레이오프 승자는 K리그 1 12팀과 맞대결을 펼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전북현대잖아요. 전북현대가 지금 승강 플레이오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전북현대와 맞붙는 팀은 ACL 이슈가 있습니다. 네, 전북이 ACL2 네. 아로파리그에 참가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12월 1일에 1차전을 치르고요. 전북현대와 맞붙는 팀은 12월 8일에 2차전을 치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이게 일정이 미뤄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복잡하기 짝이 없죠. 예. 그러니까 전북은 왜 아침 나가면서 강등권에 있어가지고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일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침이랑 K리그랑 춘추제로 이제 시즌이 또 엇갈리기 때문에 네. 가끔 유럽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2부에서 유럽 대항전 나가는 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팀이 승격 플레이오프에 가면 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거죠. K리그는 충분히 이런 일이 조금 더 자주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생각이 됩니다. 안양은 마지막 홈 경기에서 우승 퍼레이드를 했는데요. 이미 부천 원정에서 무승부를 하면서 230몇 라운드에 아무튼 끝에서 두 번째 라운드에 우승과 승격을 확정지은 바가 있고 네. 그래서 부천 원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안양 팬들이 미리 자기네들의 홈구장을 집회 신고를 해놨죠. 그래서 자기네 홈구장으로 우르르 와가지고 그래서 홍염 까고 네. 자기네들이 축하연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축하는 한 번 더 했어요. 그렇죠. 네, 이번에 홈에서 승리를 하면서 최대호 안양시장 겸 구단주가 보라색으로 염색하겠다 공약을 지켰고요. 경기 끝난 다음에 다들 이제 경남과 2대1로 비긴 다음에 그라운드로 쏟아져 들어가서 팬들과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기쁨을 나눴고 구단 역대 최다 관중인 13,451명이 오면서 내년 K리그 1에서 충분히 관중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또 네. 보여줬습니다. 우승 세레머니로 원래 퍼레이드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제가 이게 얼핏 들었는데 구단에서 그 카퍼레이드를 얘기가 나왔대요. 시에서부터 먼저 네. 시장님이 의지가 크시다고. 근데 카퍼레이드는 좀 에바잖아요. 무슨 안양에서 무슨 카퍼레이드야. 카퍼레이드 하려면 시민들을 길 좌우에 동원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걸어서 하는 퍼레이드가 된 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고 약 2km 정도를 걸어서 이제 행진을 하면서 퍼레이드를 했고요. 이날 뭐 김영찬 선수의 장인인 이경규 코미디언도 와서 함께 축하를 했습니다. 원래는 두어 시간 동안 안양 대부분 지역을 누빌 계획이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차로 하는 건 좀 에바였기 때문에 예, 발로 이제 한 거는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안양은 우승을 했고요. 네, 우리가 이제 리영직 선수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뭐 성지순례 삼아서 리영직 인터뷰도 보러 가십시오. 이렇게 네. 안양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이 얘기는 이게 말로 많이 해가지고 침이 마르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카퍼레이드는 80년대 금메달 감성인데, 그쵸?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대중 행사를 밖에서 잘 못해요. 왜냐? 도시 전체의 경사라고 인식이 잘 안 되니까. 예. 뭐 카퍼레이드로 돌든 아니면은 뭐 그 도시의 대표적인 광장에서 막 우와 이렇게 하면은 막 예. 몇만 명이 움집을 하든 뭐 로마나 마드리드나 그렇죠. 이런 도시의 팀이 뭐 우승하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울산이 우승했다고 해서 울산 시민들 다 모여라 울산 한가운데 광장에서 막 와 축구팬 아닌 사람들 안 오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좀 정서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날 기획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이렇게 안양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안양이 이제 올라오면서 수도권 팀이 많아지나 싶었는데 K리그 1에서는 또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리그 1 경기도 봐야겠죠? 네, 우리 무고사 선수가 인천의 무사고 기록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인천이 생존왕 타이틀을 잃어버렸어요. 네. 인천이 10일에 대전 하나시티즌과 경기를 치러서 1대2로 패하면서 남은 한 경기에 관계없이 강등이 됐고요. 인천 입장에서 아쉬운 거는 사실 이 경기보다도 지난 2일 전북전이었겠죠. 전북전에서 모든 걸 쏟아냈어야 했는데 서로 이제 아웃복싱만 하다가 결국에 네. 네, 이렇게 0대0 무승부를 거두는데
작년에 그거랑 똑같았어요. 수원이 강원 상대로 너무 무르는 경기를 하다가 결국에 비기고 강등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인천도 결국에는 너무 무르는 경기, 중요한 경기에서 너무 무르다가 결국에는 강등을 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경기 자체도 대전이 유리했던 입장이었고요. 인천 원정이긴 했어도 하이스플릿 들어와서 이제 3경기 2승 1무 무패였거든요. 그래서 대전이 훨씬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었고 경기는 싱거웠다면 싱거웠고 치열했다면 치열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왜냐면은 대전이 전반적인 경기력이 좋았어요. 전반 6분 만에 마사가 벼락같이 이제 달려들어서 선제골 넣었고요. 전반 15분에 안토니 추가골까지 넣으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게 인천이 2골을 먹었다? 예. 사실 아무도 역전할 거란 기대를 안 해가지고 인천에서 벌써부터 끝났네. 네.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예, 뭐 인천이 이번 시즌에 보여줬던 경기력을 요약해주는 이제 반응이겠죠. 예, 인천은 전반 45분에 제르소가 만회골을 넣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네. 예, 후반에는 김승대와 제르소가 각기 상대의 골망을 한 번씩 흔들었는데 각각 오프사이드와 이제 제르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올랐던 크로스가 골라인 아웃이 되면서 네. 예, 득점 취소가 됐습니다. 네. 예, 인천 결정력은 무졌고 대전의 전술 대응은 상대적으로 훌륭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인천은 승점 36점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시간 전북이 대구를 3대1로 잡으면서 전북이 10위로 올라가고 11위가 대구가 되는데 대구와 승점차 4점 차입니다. 인천과 대구 승점 차. 네, 인천과 대구의 승점 차. 그래서 마지막 경기와 관계없이 강등이 확정이 됐고요. 네. 경기 후에는 승리에 기뻐하던 대전과 강등 충격에 빠진 인천 선수들 사이에 멱살까지 오가는 이제 드자비가 좀 있었는데 이걸로 안토는 경고 누적 퇴장을 경기 후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응원석에서는 또 강등콜이 쏟아졌는데 황선홍 감독이나 아니면은 인천에서도 뛰었던 오재수 선수는 좀 자제를 해달라라고 요청까지 하는 상황이 조성이 됐고요. 경기 후에 이제 인천의 중흥기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 전달수 대표이사는 구단 내부 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인천 원클럽 맷 김두혁 선수도 팬들에게 사과를 했고요. 무고사 선수 앞서 말했듯이 인천의 무사고를 지켰던 이 무고사 선수도 팬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조금 짠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대전한테는 정말 좋은 경기 결과였는데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잔류를 확정지었고요. 올림픽 진출에 실패한 후 대전에 부임하면서 수많은 비난, 그러니까 대전 팬들은 물론 K리그 팬들에게 두루 비난을 받았던 황선홍 감독이 초반 부진을 딛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 폭풍 영입을 하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을 만들었고요. 2부에 가지 않겠다는 팬들과 약속을 지켰고 그러면서 대전 팬들에게 큰 절을 올리면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살아남았으니까는 뭐 최악은 면했지만 예. 잘했다고 하기에는 그렇죠. 그 돈 쓰고 상승세를 탔어야 잘했다고 하죠. 예, 네. 내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더 상승세 타서 상위 스플릿 진입한다 이러면 이제 평가가 반전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잔류했다. 일단 원코인 더 있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죠. 예. 네, 채팅에 물병 떨어지듯 떨어진 인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K리그 팬들이 그 뭐 물병 투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인천 팬들이 좀 제가 아까 감독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궁지에 몰리면 사람이 초조해져가지고 평소보다 좀 거친 행동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인천 팬들이 그런 거에 더 가속화를 시켜가지고 팀의 어떤 그 네거티브한 어떤 분위기 이런 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상승 효과가 아니고 하강 효과가 같이 나니까 이렇게 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병 투척한 경기가 사실 이번 시즌 인천의 강등을 결정짓는 조금 결정적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그로테스크한 측면도 있었죠. 네, 안타깝고 인천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생존왕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즌 초반에 선수 구성 잘 못했다가 예전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시즌 막판에 배팅 세게 해가지고 그 경기를 잡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연맹에서 수당을 이제 상한선을 엄격하게 두고 그걸 못하게 한 뒤로는 그냥 강팀이 되자. 그래서 이명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상스를 노리는 그런 팀으로 조성환 감독이 잘 나가고 막 그랬던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까운 과거입니다. 가까운 과거. 근데 이제 그게 선수들이 네임밸류나 연봉은 이제 높아졌는데 뭔가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후반기에 배팅은 못 하고 그 예전에 썼던 그 오랫동안 생존했던 그 무기 하나를 이제 못 쓰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는 강등이 됐는데 인천이 뭐 구장도 좋고 근데 이제 여러모로 좀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2부에서 한번 잘 준비해서 빠르게 경쟁력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같은 팀은 또
K리그에서 역사가 깊고 스토리가 많은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기력한 2부 팀보다는 승격이 가능한 2부 팀으로 남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자, 박주영 선수가 사실상의 은퇴 경기를 치른 K리그 1의 나머지 경기 보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FC 서울과 울산 HD 경기가 있었는데요. 네. 박주영 선수가 깜짝 엔트리에 들었어요. 네. 플레잉 코치를 작년부터 했는데 경기에 실제 뛴 건 오늘 경기가 그러니까 이번 경기 유일합니다. 네.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놀랐는데 이것은 이제 울산이 부상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서울 상대로 뛰고 싶어서 진짜로 이제는 플레잉 코치도 아니고 쌩 은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친정팀 상대로 뛰고 싶어서 들어왔다. 그리고 이날 기성용 선수도 부상에 돌아와서 가지고 지난번 경기부터 뛰었기 때문에 네네. 교체로 들어왔고 그 양박 쌍용 중에서 박지성 빼고 나머지 3명이 동시에 뛰는 그것도 상암에서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보는 이채로운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결과는 고승범의 선제골, 린가드의 동점골로 1대1 무승부가 났습니다. 린가드 이날 골이 K리그 와서 사실 득점이 술술이 있긴 했는데 뭐 헤딩골이나 뭐 PK나 뭐 이런 류였지 이날처럼 링가드 다운 골을 넣은 거는 제 기억엔 처음이 아닌가. K리그 와서 가장 멋진 골을 넣어줬고요. 그래서 이제 고승범이 박주영 앞에서 기도 세레머니로 떠나는 선배를 예우해주기도 했고 경기 후에 박주영은 그 이청용이랑 또 누구 한 명이랑 더 있었는데 그 서울 출신들과 함께 네네. 수호신 앞에 가서 인사도 했습니다. 이렇게 은퇴 수순을 밟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됐고 K리그 1 경기는 아까 김희중 기자 갔다 왔다고 말씀하신 대로 선FC가 강원 상대로 4대0 완승을 거둔 경기가 있었고요. 김천은 포항에 또 3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전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골 1도움을 올린 이승우의 활약에 힘입어서 대구를 3대1로 잡고 10위가 됐어요. 네. 하지만 이제 전북과 대구의 순위는 결정이 된 건 아니고 이 둘은 10위냐 11위냐를 놓고는 아직 마지막 라운드에서 그렇죠. 다퉈야 됩니다. 그리고 하스의 왕 제주와 광주는 제주는 이미 이제 잔류 확정, 그렇죠. 광주는 승점 1점만 있으면 잔류 확정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0대0으로 그냥 비기면서 나란히 그냥 잔류 확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K리그 1까지 대강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울도 포항과 승점 2점 차가 되면서 ACL에 좀 더 가까워졌고요. 전북과 대구가 누가 10위냐 11위냐 이 싸움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메뉴 뉴리트 판니스텔로이 일명 반니 감독 체제가 끝났어요. 그리고 네. 그 마지막 경기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판니스텔로이는 굉장히 명예롭게 코치로 돌아가고 후배 아모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10일에 레스터 시티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3대0 완승을 거뒀고요. 이날 가장 빛났던 건 역시 브루노 페르난데스였습니다. 맨유 250경기 출장을 기념해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요. 전반 17분에 오른발 강슛으로 선제골을 작성을 했고 전반 38분에는 다이빙 헤더로 자책골을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뭐 브루노의 득점이라고 봐도 무방했을 정도였고요. 맨유는 후반 37분 역습 상황에서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가 간만에 좀 훌륭한 가마차기 득점을 하면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것도 부페가 어시했어요. 네. 그래서 판니스텔로이 체제에서 확실히 맨유가 살아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잉글랜드 리그컵이죠. 레스터전 5대2 대승을 시작으로 첼시와 1대1 무승부. 이 경기도 사실 맨유가 좀 더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첼시보다. 예. 그다음에 PAOK 이 그리스 팀과 유로파 리그에서 2대0 승리를 거두고 레스터와 리그 경기에서도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맨유가 그래도 임시 감독 체제에서 좀 후임 감독한테 조금이나마 더 좋은 분위기를 물려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맨유는 뭐 반 시즌 임시 감독이라는 조금 이상한 체제였던 라이프 랑닉 감독 정도를 제외하면은 임시 감독 체제에서 항상 에너지를 좀 냈어요. 오, 그래요. 예. 솔샤르는 이제 노르웨이 이제 리그랑 좀 병행을 하느라고 임시 감독 기간이 조금 길었는데 19경기에서 14승 2무 3패. 예, 승률이 73%가 되는 엄청난 이제 경기력을 보였었고 지금은 조금 언급하기가 조금 맨유 팬들도 꺼려질 라이언 긱스 역시 그 데이비드 모에스 감독이 시즌 전에 격리되고 나서 4경기를 치렀는데 2승 1무 1패로 선전했습니다. 예, 이런 전적이 있고 이번에도 파니스텔로이 감독 임시 체제에서 3승 1무 예, 좋은 성적 거두면서 그래도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고 네, 11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후배 아모린 감독이 공식 부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맨유가 판니스텔로이 코치는 맨유에 남기를 희망을 하는데
아모린 감독 입장에서 사실 파니스텔로이 코치 남으면은 괜찮거든요. 예, 구단 전설 출신이고 구단 운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는 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맨유 얘기하는 김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지난 주말 경기를 조금 정리해서 보자면요. 맨체스터 시티는 브라이턴에 1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전반 23분에 엘링 홀란이 대단한 몸싸움과 스피드로 선제골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앞서 갔는데 후반 33분에 주앙 페드루, 그다음에 후반 38분에 맷 오라일리에게 연달아 실점하면서 무너졌습니다. 파비안 휘리첼러 감독은 이번 시즌에 용병술로 좀 재미를 많이 보는 편인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토트넘 경기에서도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3대2로 역전하면서 이제 용병술로 재미를 본 적이 있고요. 이번 경기에서도 오라일리 뭐 복귀전에서 승리를 하고 이러면서 용병술로 또 한 번 대어를 잡는 활약을 했습니다. 반면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토트넘과 리그컵부터 공식 4연패 수렁에 빠졌는데 이게 펩이 감독을 한 이후에 커리어 최초라고 해요. 예, 가르디올라 감독 커리어 최초로 4연패를 당했고 사실 지금 로드리를 비롯해서 뭐 후벤 디아스, 마누엘 아칸지, 제레미 도쿠, 뭐 잭그릴리시 뭐 부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뭐 맨시티로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리그컵 챔피언스리그가 중간중간에 있었던 게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이 패배 하나의 타격이 좀 적은 대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도 11월 A매치 기간에는 머리를 비우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휴식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울버햄튼은 사우스햄프턴과 이제 강등 이제 19, 22 이렇게 있죠. 여기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입스위치와 마찬가지로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2분 만에 파블로 사라비아가 선제골 넣었고요. 마테우스 쿠냐가 후반 6분에 추가골 넣으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사우스햄프턴 반드시 잡아야 되는 상대를 잡아냈고요. 그래서 리그 11경기 만에 첫 승으로 리그 19위 한 계단 상승을 했습니다. 입스위치 17위에 있는 입스위치와 승점이 2점 차기 때문에 뭐 강등권 탈출 희망도 충분히 생겼다고 볼 수 있겠고요. 황희찬 선수는 뭐 이날 명단에 들지는 않았고 11월 A매치 이후에 복귀할 것 같습니다. 한편 지금 리그 순위 1위표에 있는 리버풀은 다른 팀들의 조금 부진 등이 겹쳐서 조금 독주 체제를 시작한 모양새고요. 에스턴 빌라에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전반 20분에 역습으로 다르윈 누네스가 선제골을 넣었고 후반 39분에 다시 한번 역습으로 모하메드 살라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이겼습니다. 뭐 아놀드가 전반에 부상으로 교체된 건 좀 악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승리를 하면서 맨시티와 승점 차를 5점으로 벌렸습니다. 한편 빌라는 소리 소문 없이 맨시티처럼 4연패의 수렁에 빠졌고요. 어떻게 챔피언스리그랑 병행을 하면은 비아레알 시절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에메리 감독입니다. 이들을 수렁에 빠뜨린 팀 누구? 토트넘. 예. 이번 경기 이번 라운드 가장 빅매치였던 첼시와 아스날은 1대1 무승부로 승점 1점씩 나눠 가졌고요. 마르티넬리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네투가 네투 잘 지내고 있네요. 첼시로 이적해서. 네. 예. 그래서 동점골로 응수를 했습니다. 이날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건 단연 모이세스 카이세도인데 카이세도가 최근에 너무 워낙 걸출한 활약을 펼치면서 미드필더로서 최고액을 지불한 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웨데고르도 복귀전 치렀고요. 지지분이했던 아스널에 이제 한 줄기 빛이 될 예정이고 아스널도 웨데고르와 함께 조금 반등할 채비를 할 것 같습니다. 노팅엄은 패배하면서 이제 5위로 내려갔고요. 그밖에 순위는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 뭐 절대 강자가 어느 리그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바르셀로나 절대 강자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심한 리그는 여기입니다. 세리에 여기 1위 26점, 2위 25점, 3위 25점, 4위 25점, 5위 25점. 1위랑 승점 1점 차인데 챔스를 못 가. 네, 그 다음에 24점 여기까지 선두권이 미쳤어요. 네. 선두권이 6팀은 나폴리가 독주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1무 1패를 당하면서 좀 상위권 팀이랑 맞대결해서 1무 1패를 당하면서 좀 주춤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2, 3, 4, 5, 6위가 다 좀 잘하면서 유벤투스, 아탈란타랑 피오렌티나는 피오렌티나가 좀 돌았어요. 제가 우리 대회 얘기할 때 같이 있었죠. 예. 피오렌티나가 좀 돌았습니다.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피오렌티나에서 사람들이 와, 쟤 이제 축구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공격수가 누구냐면 모이스킨. 모이스킨. 쟤는 몸은 좋은데 뭐 저렇게 축구를 멍청하게 해? 이런 말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팀에 온 팔라디노
라파엘레 팔라디노 감독이 공격수 출신이라 그런지 킨을 많이 살려주고 있습니다. 모이스 킨이 개조를 시켰군요. 엘라스 베로나 상대로 헤트트릭을 하면서 이름 득점 선두 아닌가? 레테기도 골을 넣어서 레테기 11골로 선두, 모이스 킨이 8골로 득점 2위.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탈란타는 많이들 아시는 그 미친 공격력이 그 아탈란타예요. 네. 그 와중에 로마는 상당히 처져 있네요. 로마는 아주 개판이 났죠. 예. 네, 최근 5경기 1승 4패. 시즌 초반에 데롯이 못한다고 이반 유리치로 감독 바꿨는데 유리치 더 못해. 그래서 지금 감독을 또 바꿔야 되는데 바꿀 감독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좀 일단 경질을 했는데 원래 이탈리아 팀들이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시즌 중에 2번도 바꾸고 3번도 바꾸고 그런 이런 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누군가 놀고 있어. 그럼 그 놀고 있는 감독 이미지를 놓고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뭐 유행했던 이탈리아 축구 팬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어떤 구단주가 이 감독은 내 오른팔과 같다 이랬는데 빡 잘라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오른팔을 뗐다 붙였다라는 말을 감독 경질 대신 쓰던 때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탈리아 그런 일 되게 흔했는데 요즘엔 좀 덜해졌어요. 그렇게 막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서는 다른 유럽 나라들을 못 이기니까. 근데 이번 시즌 로마는 주먹구구의 길로 가고 있다. 이 멤버가 진짜 개화려하거든요. 근데 망했어. 최근 몇 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화려한 선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파울로 디발라 있죠. 에방 은디카, 앙헬리뇨, 크리스탄테, 엘샤라위, 도우비크, 피치치죠. 라리가 득점왕이죠. 소울레 지난 시즌 세리아 최고 유망주였고요. 뭐 다 이제 이름을 들어보면 다 아는 마누코네. 여러분 마누코네 누구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선수가 놀랍게도 그 화려한 프랑스 대표팀에서 지금 미드필더 주전입니다. 마누코네 네이션스리그 3경기 중에 2경기 선발로 나왔거든요. 이런 애를 사왔어요. 보르시아 메넨글라드바흐에서. 근데 절고 있습니다. 마누코에는 지금도 고군분투해요. 막 미드필더인데 드리블 돌파 치고 호흡이 하나도 안 맞아. 그리고 뭐 선수들랑 싸우고 뭐 난리 났습니다. 맞춤 멜스 아예 안 써요. 공짜로 주워와 놓고 왜 안 쓰는지 몰라. 그렇습니다. 너무 얘기하지 마. 물론 내가 했지만 망했으니까. 자 이렇게 오늘 얘기들 다양하게 나눠봤고요. 자